저는 이제 한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스페인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다음에 대학을 런던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석사를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직장을 이제 런던에서 잡았죠. 근데 꿈은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중고등학교 때 이제 경영에 대한 걸 처음으로 알게 되면서부터 이 돈의 재미를 알게 돼서 그때부터는 이제 금융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좀 다잡고 공부를 했죠. 전공 같은 경우는 경제학을 했는데 요새는 뭐 꼭 경제학을 한다고 해서 이쪽으로 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뭐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이 경제나 경영을 해서 금융 쪽으로 오는 게 너무나 다행이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경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게 됐죠. 저희 인플로이를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꽤 많이 있고 사무실 같은 경우도 아시아만 해도 지금 15개가 넘게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이고 미국을 떠나서 유럽이나 아시아로 볼 때도 뭐 탑3 안에 드는 증권회사라고 볼 수 있죠. 요새 가장 부각되는 분야가 제가 지금 있는 분야예요. 이제 더 이상은 좋은 애널리스트가 나한테 어떤 스톡 피킹을 했다고 해서 그 브로커한테만 체결을 주는 이제 그런 게 더 이상 안 통하는 사회가 됐거든요. 그럼으로써 저희가 필요한 거는 그럼 체결에 대한 거를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긴 파트가 제가 있는 파트죠. 이 트레이딩을 하는데 어떻게 잘 체결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스마트하게 하는지, 이 AI 같은 게 지금 되게 많이 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를 체결을 할 때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해서 저희가 가장 스마트한 방법으로 체결을 하는지 그거를 분석하고 컨설팅하는 부서가 저희가 있는 부서죠. 이게 시작이 된 게 예전에 프롭 트레이더라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자기의 포지션을 가지고 자기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체결하느냐가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한 게 내가 이걸 주식을 뭘 사야 되고 뭘 팔아야 되는지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스마트하게 이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부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전산팀한테 먼저 말해서 내가 이런 게 아이디어가 있는데 패턴이 이런데 이거를 좀 니네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돌릴 수 없을까? 그래서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AI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생각한 게 이게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걸 돌리면 되겠구나 한 게 이제 그 AI 지금 말하는 머신 러닝의 모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한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저는 운이 좋게 이제 그때부터 몸을 거기서 담게 됐고 그럼으로써 그냥 쭉 제 경력이 그쪽으로 가게 된 것 같고 금융공학팀이나 사이언스 쪽을 공부하시는 친구들도 이쪽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이게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 자체는 어떻게 뭐 교과서를 내가 배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딱히 뭐 이력서에 나 이거 공부했다라고 적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많은 저희도 인턴을 접할 때 많이 고민을 하고 여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분야가. 네, 많이 뜨고는 있지만 아침에 이제 시작해서 회사 출근하는 게 6시 한 45분 그때 이제 사무실에 들어오죠. 네, 와서 이제 그때 이메일 체크하고 이제 밤새도록 쏟아져 온 뉴스 같은 거 뭐 특별히 저희가 뭐 더 봐야 될 거 있으면 그런 거 먼저 보고 저희 처음 미팅이 아시아 쪽에서 다 모여서 7시 15분에 오늘 특별히 해야 될 것이라든지 아니면 밤새 어떤 문제가 있었던 미국이나 유럽에서 있었던 일들 아니면은 전날 있었던 이슈 같은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좀 리캡을 하고 그러면 보통 한 7시 반 정도 되면 이제 이메일 같은 건 다 검사를 일단 하고 그날 어떤 일을 더 중점적으로 일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게 계획이 써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스케줄 같은 게 보면 미팅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한 70% 80%를 미팅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외부 미팅이 가장 많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보고 투자자들 회사에서 뭐 헤드분들 보고 그래서 그분들 어떤 동향인지 또 그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걸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널 미팅도 되게 많아요.
다른 부서들이랑 어떻게 이제 우리가 조율을 해서 좀 더 많은 투자자들이 우리한테 더 체결을 많이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미팅을 하다 보면 점심은 그냥 가죠. 그냥 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열세 국가를 보는데 열세 국가가 열리기 시작해서 장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13개 국가가 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열리고 닫는 걸 보면은 거의 6시 반까지 쭉 열렸다 닫혔다. 그러면 하루가 되게 금방 가죠. 아시아 장이 이제 끝나면은 유럽 장이 오고, 그럼 또 유럽 분들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한 저녁 7시가 되면은 미국 분들이 오시기 시작하죠. 그럼 또 미국이 되고. 그래서 일과는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출근하는 시간은 대부분 비슷한데 퇴근하는 시간은 거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외국계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나만의 시간이 없다. 그러면 중간에 또 뭐 헬스장을 가셔도 되고, 저녁 밥 먹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뭐 집에 가셨다가 애들 보고 아내 보고 남편 보고 밥 먹고 다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플렉시블한 것 같아요. 처음 직장을 제가 받은 거는 변호사였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고 졸업 이제 준비를 하다가, 그때도 저는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력서를. 그 중에 이제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연락이 왔고, 그래서 이제 더 편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보기 시작했죠. 어차피 이제 직장은 정해졌으니까. 그래도 제가 원하는 건 금융 쪽이라 가서 보게 됐는데, 또 그쪽에서도 합격 통지서가 와서 과감하게 이제 그 법률 회사에다가 못 가게 됐다. 그리고 이제 모건 스탠리에 입사를 하게 됐죠. 거기서 일을 하다가 블룸버그로 간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를 갔다가 이제 거기서 또 제 스폰서, 한국에서는 이 스폰서라는 게 굉장히 네거티브한 입장인데, 이런 업계에서는 스폰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멘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스폰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폰서라 하면 시니어에 일단 계시고, 그분이 이제 다른 회사를 가실 때 데리고 갈 수 있는 어떤 파워가 있는 그런 걸 이제 스폰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섬겼던 스폰서 분이 아시안 담당 전무셨는데, 그분이 크레딧 스위스에서 메릴 린치로 옮기면서 저를 데리고 간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이제 메릴에 입사를 하게 됐죠. 치열하죠. 한국 회사 같은 경우는 호봉제라고 그러나요? 서로 조인한 기수가 비슷하고 같이 올라가는 것도 비슷하고, 그러면 연봉이나 월급도 비슷하게 올라가고 그렇지만, 외국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능력자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매니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제 밑에서 일하는 친구분인데 나이가 훨씬 많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보다 뭐 한 5년 뒤에 입사를 했는데 저를 따라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한국 정서에는 그게 좀 껄끄러울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그게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장점으로도 그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능력이 된다면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또 단점으로 본다면 좀 이렇게 뭉쳐서 대충 가자 그러는 게 절대 허락이 되지 않죠. 그래서 본인이 역량이 없거나 아니면 입사할 당시에는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본인이 그걸 개인적으로 개발을 안 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면 어느 순간에는 본인이 알게 되죠. 아, 내가 점점 이 경쟁력에서 떨어지는구나. 언젠가는 내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겠구나. 살아남을 수가 없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게 장점과 단점인 것 같아요. 근성이요. 사람을 뽑고 같이 일을 한 거를 이렇게 봤을 때도 한국 사람들만의 장점이 굉장히 있어요. 저는 이 말을 뭐 영국 사람한테도 듣고요, 미국 사람한테도 듣고, 한국 사람을 뽑아놓으면 일단 후회는 안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 피드백을 저한테도 많이 주시고.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 올라오는 걸 되게 좋아하죠,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하지만 면접을 뽑을 때는 국제 기업에서 국제팀을 일할 때는 저는 정말 능력을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볼 때 한국 사람이 능력이 돼서 뽑아두면 올라가는 걸 보면 굉장히 근성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욕심도 많고요. 더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고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뿌듯하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뽑아놨을 때
근성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난 진짜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위에서 나를 안 알아봐 주는 것 같다. 근데 그걸로 이렇게 속으로 막 담아두고 실망을 해서 너무 일찍 그만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성은 참 좋은데 자기 PR이라 그러죠.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그거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자기 PR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기존에 한국 분들과 일을 해봤을 때 가장 많이 느꼈던 플러스와 마이너스죠. 한국인 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게 나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원하는 데에만 지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선을 깼으면 좋겠어요. 한국인으로서 뽑는 데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건 플러스고 그런 거 외에도 국제회사에서도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한국 사람이고 영어도 안 된다. 그런다고 해서 외국계에서는 날 뽑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은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국계 사람들도 홍콩에서 많은 지원을 하거든요. 그분들 영어가 훨씬 안 좋을 수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중국계고 나는 영어가 마더텅이 아니지만 나는 외국계 지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같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면접할 때 보면 이력서가 한 페이지가 넘으면 안 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해요. 제가 보는 거는 남들이랑 똑같이 다 성적을 잘 나온 분들이라기보다는 본인으로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걸 이력서에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도대체 잘났기에 어떤 강심장이 있기에 저희 회사에 지원을 했을까.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장점이 있으면 물론 쓰세요. 그렇지만 본인의 단점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이 면접자의 눈에 캐치를 할 수 있는지 본인의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여자친구분들은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다면 그런 거를 장점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본인이 재미있어 하는 일을 하면 일하는 그 시간이 아무리 길다 그래도 그 안에서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면 솔직히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남이 시켰던 일을 할 때 내가 이걸 좀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방향으로 고쳐서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끊임없이 의견을 내고 그게 채택이 되잖아요. 그럼 그게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고 본인이 일이 있다면 일이 딱 끝남과 동시에 주말이든 퇴근을 하셨으면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또 본인이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사가 뭐라고 했던 아니면 진짜 마음에 담기는 어떤 투자자들이 일을 했던 본인이 막 준비한 프로젝트가 막 열심히 했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됐던 그런 일은 모든 사람한테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나 정말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남들 다 느끼는 거 그냥 하나의 과정이려니 생각을 하시고 집에 가셔서 본인이 사랑하시는 분들과 재충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오셨을 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라는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난 할 수 있다. 어차피 사람이 먹고 살면서 하는 일인데 나도 사람인데 그게 왜 나라고 못할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